자, 진행을 합니다. 자, 매일 문제 한번 펴보세요. 매일 문제. 자, 2번까지 해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자, 1번.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어떤 단어에 표시를 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입니까? 긴급명령이죠. 1번. 긴급명령 체크할게요. 자, 그 긴급명령은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다? 성문법이죠. 그러니까 뭐요?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있다. 체크하시면 돼요. 없다면 틀린다. 그죠? 그 다음 3번. 대법원 규칙 및 적을게요.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다? 성법이죠. 그러면 마지막 줄 없다. 틀렸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연습이 됐죠. 그죠? 즉, 성문민법이라면 다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조약 체크할게요. 조약은 성문법입니까? 불문법이요? 성법이죠. 그러니까 뭐요? 마지막 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있다가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똑같죠. 체크하시면 되죠. 그럼 결론. 마지막 줄. 법원이 될 수 있다. 여야 한다. 그죠? 없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예, 온천거이죠. 그죠? 따라서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으로서는 5개밖에 없죠. 온천권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상 뭐요? 조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눈속임용이죠. 쭉 여러 개를 적고 그 중에 하나를 쑥 빼버립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 자, 2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은 개념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2번. 맞습니다. 아직까지 안 배웠어요. 185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간섭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은 거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이제는 간섭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맞죠? 그죠? 없다. 그 다음 사실인 간섭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당사 의사를 보충 거기다 밑줄 것이면 돼요. 즉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따라서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법률행위를 해석해서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예. 법률 해석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5번이 제1종료합니다. 간섭법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당사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재판의 자로 삼을 수 없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틀렸다. 그죠? 간섭법은 법이므로 당사 주장 입증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1조에서 가장 많이 지문화가 되었고 답이 됐던 게 5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교과서를 진행을 합니다. 자, 영어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기초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반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의 용어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는 수업 시간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은 모르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봅니다. 유추. 유추라는 단어를 수업 시간에 많이 쓸 거예요. 자, 밑줄 끌 필요도 없어요. 유추 해석은 어떠한 해석을 말하느냐? 우리는 성문법주의죠. 그럼 국회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법은 만듭니다. 근데 법을 만들 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법조문이 완벽하게 다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건은 있었는데 뭐야?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문이 존재치 아니한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때 재판학에서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뭐야?
당해 사건에다 끌어서서 재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유추 해석이라 한다. 즉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사단법인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뭐요? 법인이 되지 못한 사단을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합니다. 여기는 뭐요? 법조문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때 사단인 점에서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이를 뭐요? 유추 해석이라 한다. 자, 그다음 선의하기 중요합니다. 선의라는 것은 착한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죠, 그죠? 즉 민법에서 다른 법도 똑같습니다. 선의란 일정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선의랍니다. 선의.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뭐요?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 뭐요? 당연히 일정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그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는 법에서 보호를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모르고 한 자는 뭐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은 선의, 악의 여하에 따라서 보호를 달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뭐요? 당연히 알고서 일정한 상황을 알고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법에서 보호가 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원칙 선의자까지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요? 한문으로 선의, 악이라는 단어를 뭐요? 직접 조문에 쓰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뭐요?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요? 알았거나 것은 행위자가 현재 그 사항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알았거나. 따라서 알았거나 것은 악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알았거나와 반대말이죠. 그래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그죠? 다만 모르고 있지만 어떤 의미요? 약간 노력했다면 알 수도 있었다. 그런 의미요. 따라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야? 알았다와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다만 선의에는 다시 두 가지. 모르면 뭐야? 행위자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무과실. 가실 없다 그죠? 무과실. 근데 몰랐지만 알 수도 있었다 그죠? 이를 가실이라 합니다. 한문으로는. 따라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가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선이지만 약간만 뭐요? 주의했다면 알 수도 있었다. 이를 알 수 있다. 가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것은 느낀 그대로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 매매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는 뭐예요? 매매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 아니죠? 이 자를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즉 깊이 들어가면은 법률 관계 당사자와 이 자가 사망합니다. 그럼 니꼬로가 누구예요? 상속인이죠. 그래서 제3자라 하면은 당사자와 포괄성계 대표인자가 상속이죠. 그죠? 그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다 물려받는 자는 뭐예요? 포괄성계인. 상속인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회사라면 뭐야? 합병한 회사겠죠. 그죠? 이런 자들을 포괄성계인. 그 자들을 제한 나머지 자를 제3자라 합니다. 제3자. 그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룰 거예요. 즉, 일정한 경우요. 갑을 간의 매매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또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야? 다투지 못한다 또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뭐야?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를 이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못한다. 그다음에 준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법조문을 만들 때 법조문은 뭐야? 간소화, 얇게 하는 어떤 입법 기술상의 용어를 준용이라 합니다. 준용. 자, 우리가 법인 파트를 배울게요. 저 법인의 경우에 법인의 내부 업무를 집행하고 대조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민법상은 이사입니다. 이사. 그런데 법인이 뭐야? 해산해서 청산 단계에 있는 경우 이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름이 청산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역할은 뭐야? 똑같아요. 종전에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뭐야? 조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청산인도 똑같은 어떤 지위를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의 조문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다 법조문에 다 적으면 뭐야? 법조문의 부피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청산인 파트에서는 어떤 단어 한자를 씁니까? 요 단어 한자를 씁니다. 즉 이사에 관한 교정을 청산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럼 뭐야? 이사에 관한 법조문이 청산인에게도 뭐야?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법조문을 줄 수 있죠. 이와 같은 입법상의 용어를 준용이라 합니다. 시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죠? 자, 그럼 선의 악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우리가 둘째 시간에 배웠던 뭐야? 민법의 법은 제1조에서 한 문제, 그죠? 그다음 여기서 두 문제요. 두 문제. 최대. 그럼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권리의 종류 파트에서 한 문제. 그 다음. 그럼 교과서로는 몇 페이지냐면은 권리의 종류 파트 33페이지 이하 조죠. 그 중에서 주로 35페이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형성권이 답이에요. 형성권. 그 다음. 교과서 38페이지가 있죠. 민법 2조죠. 신의성실의 원칙. 무조건 뜹니다. 무조건 떠요. 그래서 최대 1조와 2조에서는 뭐야? 최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24회차에서는 3문제가 모두 출제가 됐어요. 1조에서 한 문제, 권리 종료에서 한 문제, 2조에서 한 문제. 근데 일반적으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튼 나머지 파트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럼 출제가 가능한 파트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뭐야? 출제가 되더라도 실패치 않게끔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죠. 당연히 출제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틀리는 게 이상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은 체크하지 마시고 쭉 넘어갑니다. 법률 관계. 자, 관계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냐? 이미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죠, 그죠? 내 혼자만 무인도에 존재합니다. 그때는 뭐야? 이 단어는 생길 수도 없죠, 그죠? 항상 관계라는 이 같은 단어는 나 이에 어떤 대비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나와 와이프와의 관계죠. 나와 자식과의 관계. 채권자라면 뭐야? 채무자와의 관계. 이게 관계 개념이죠. 관계 개념. 그래서 법률 관계라 하면은 우리는 사회에서 무리를 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 그때 그 분쟁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해결돼요. 하나는 뭐예요? 나머지, 기타. 종교라든지
간섭이라든지 도덕 등의 규범에서 해결됩니다. 그럼 끝났죠, 그죠? 사회생활 중 법에 의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해결되는 우리의 사회생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법률 관계라 합니다. 법률 관계. 나머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아닌 종교 규범이라든지 간섭 규범, 도덕 규범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사회생활 관계를 인간관계라 합니다. 그 차이점은 요거예요. 강제력 차이. 법률 관계에 따른 생활관계는 뭐예요? 위배되게 되면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할 수가 있죠.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려서. 근데 뭐예요? 이 부분은 도덕 등을 지키지 않는다, 그죠?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지키지 않더라도 국가 권력으로서 강제할 수가 없다, 그죠?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예요? 여기죠.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죠? 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쭉 읽는데,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죠? 저는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의 호의 관계까지는 아예 읽지도 안 했죠, 그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바 없어요. 다만 8회 차에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8회 차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은 9회 차부터 시험이에요. 8회 차까지는 뭐예요?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운전면허증을 아주 쉽게 딸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단계에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기본서 없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문제집 가지고 뭐예요? 그 문제를 달달 외워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이었다는 게 시험이었다. 그때가 좋았죠, 그죠? 지금은 아예 뭐예요? 중형고시예요, 고시.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요. 항상 모든 시험은 언제가 제일 쉽다? 1회. 그때 초창기였다, 이래요, 초창기. 자,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쭉 보세요. 인간관계. 즉, 사회생활 관계 중, 자, 밑줄 걸 필요 없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그냥 들었다고 끝내세요. 종교, 간섭, 도덕 등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인간관계라 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위배하더라도 뭐요?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 이행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2번 호의관계. 인간관계에 뭐요? 애 중에 하나가 호의관계입니다. 호의관계. 또 뭐요? 또 호의동성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뭐요? 나는 택시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죠. 그러면 일정한 타인을 일정한 장소까지 내 차에다서 뭐요? 태워서 일정한 장소까지 데려다 줄 법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뭐요? 호의로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다. 이건 뭐야? 호의동성. 약속을 위배하더라도 전부 다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태워서 무상으로 태워서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뭐예요? 교통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동성자가 다치겠죠.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병원비 등 치료비 등 그다음에 뭐예요? 그 기간 동안 노동을 하지 못해서 어떤 일실 수익 등 손해가 생기겠죠. 그 손해를 누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는 뭐예요? 배상해야 되죠. 이제는 더 이상 호의 관계가 아니라 법률 관계로 바뀝니다. 자, 그럼 내용 보지 마시고 자,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동성자에게 생긴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요? 운행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결론을 모르지만 가족이 아닌 남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뭐요? 내가 마음이 따뜻하더라도 함부로 내 차에 태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사고 나면 뭐야?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다 책임져야 됩니다. 더욱더 그자가 뭐요? 범죄 일로 돌변하면 더욱더 큰일이다, 그죠? 그래서 호의동성은 하면 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어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택시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태워서 가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동성자에게 생긴 손해 1억 전부가 아니라 전부도 뭐야? 일부를 강경해서 뭐야? 배상하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뭐야? 처음부터 원칙은 뭐야? 전부 다 배상이 원칙이냐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어야 되겠어요? 전부 배상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A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죠. 그때 판례가 여러 가지 근거에서 일부는 뭐야? 강경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쭉 전개를 합니다. 자, 근데 뭐야? 이렇게 마치세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면 뭐야? 아, 모의고사 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 관계 내용으로 옵니다. 32페이지 가운데 있죠. 로마자 3번. 법률 관계, 법에서 교율되는 생활관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죠? 매매라면 뭐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임대차라면 뭐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일반적인 어떤 돈을 빌려줬다 그죠? 그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를 뭐요? 다시 일반화하게 되면은 한쪽은 뭐요? 권리를 가지고 한쪽은 뭐요? 그에 뒤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갑니다. 권리와 의무로 갑니다. 그럼 권리가 뭐냐는 거예요. 권리가 뭐냐? 나는 의식은 못하지만 여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나는 자동차가 4명의 자동차가 있다 그죠? 내거다 그죠?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려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로 빌렸다면 뭐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전세로 빌렸다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겠고 그죠? 즉 나는 여러 많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권리를 뭐야? 한꺼번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굳이 올 필요 없어요.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 뭐야? 교과서의 한문 표현대로 바뀌면 뭐야? 향수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힘을 권리라 합니다. 권리.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자체 개념은 절대 시험 안 뜹니다. 다만 시험 치기까지 하도 자주 듣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문구가 뭐야? 기억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권리라 합니다. 요 자체로는 정확하게 그 개념이 느낌이 없죠. 그죠? 자, 구별 개념으로 갑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구별할 게 권한이에요. 권한은 대표적인 게 대리인의 대리권. 그 다음에 법인 파트에서 이사의 대표권이 대표적인 권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해볼게요. 갑이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치여서 어디 다쳤어요. 갑의 잘못이 있습니다.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그죠? 그럼 이자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뭐예요? 권리가 생겼죠.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이란 이와 같은 돈이 누구에게 그 이익이 발생합니까? 권리자에게 주어지죠, 그죠? 이게 권리예요, 권리. 자, 근데 권한 볼게요, 권한. 갑이 자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코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을에게 뭐요? 대신 계약을 해달라 그죠? 대신 내 토지를 팔아달라. 이 같은 권한을 이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자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과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을 합니다. 체결되면 그 매매로 인한 권리와 의무는, 즉 그에 따른 이익은 누구에게 생깁니까? 본인에게 생기죠, 그죠? 즉 매매라는 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해서 했지만 그로 인한 권리와 의무, 즉 다른 말로 이익은 이자에게 발생한다, 그죠? 즉 이와 같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뭐요? 이자에게와 같은 권리를 발생케, 즉 이익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이자가 가지는 뭐요? 자격. 또 다른 말로 뭐요? 지위. 같은 말이에요. 지위 내지 자격을 권한이라 한다. 그림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는 뭐요?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자에게 이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자는 뭐요? 행위는 자에게겠지만 그러한 이득은 받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이자가 가지는 자격을 권한이라 한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이 부분도 여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갑이라면은 객체인 건물은 뭐요? 내 멋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내 멋대로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가 있죠. 요게 권능이에요. 권능. 굳이 열 필요 없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요? 이와 같은 개별적인 힘이 포함되어 있죠. 이와 같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힘을 권능이라 한다. 그 소유권은 뭐예요? 이와 같은 모든 권능을 완전하게 누구만이 가집니까? 소유자만이 다 가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소유권은 전면적 권리 또는 뭐야? 완전한 권리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세한 내용은 그때 할게요. 전세권을 설정해서 을에게 빌려줍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객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전세권자에게 오죠. 그래서 위와 같은 전세권 등의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 합니다. 용익 물건. 그다음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도하면 되죠. 근데 매도하기 싫다. 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뭐요? 담보로 해서 은행부터 대출을 받는다, 그죠? 그러면은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그 객체를 처분할 수 있는 힘은 누가 가진다? 은행인 저당권자, 그죠? 저당권자가. 그래서 이와 같은 저당권 등의 물건을 담보 물건이라 합니다. 담보. 그런데 소유권자는 이 모든 것들 뭐요? 자기만이 다 가지죠. 전면적 물건이라 합니다. 완전한 물건. 그런데 전세권 등의 용익 물건,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뭐요? 소유권의 내용 중 제한된 일부만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요? 어떻게 해요? 제한 물건이 합니다. 제한 물건. 그래서 권능에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뭐요? 이와 같은 제한 물건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제한 물건. 자, 그럼 상기적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럼 경매 대금은 주인이 먼저 찾아갑니까?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먼저 찾아가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제한 물건이 이긴다. 그죠? 성질상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이에 빙자에서 뭐요? 이런 단어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우리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어른 누굽니까? 빌려서 살고 있죠. 빌려서. 그래서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로 빌리는 방법도 있고, 공짜로, 그죠? 빌리는 방법도 있다. 즉, 현재 이자가 자신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요? 살고 있다고 하죠. 이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원인을 원인이라 합니다. 권원. 임차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권원이 되겠죠. 이와 같은 원인도 없이 남의 집에 살고 있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법 행위. 자, 그런 정도로만 넘어가면 돼요. 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권리와 의무의 관계. 여기서 한 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 뭐예요? 권리가 있다면 권리의 반대가 뭐죠? 의무죠. 그럼 양자는 뭐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관계는 뭐예요? 같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뭐예요? 반대인 의무가 뒤따라옵니다. 따라서 원칙. 같이 따라옵니다. 여기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죠. 예적으로 권리는 있는데 뭐예요? 그에 반대되는 의무는 존재치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거기다 체크할게요. 33페이지 제일 밑에 3번 권리와 의무의 관계 2번 예적으로 자 체크할게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울 형성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우리 시험에 단골 주제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형성권을 뭐예요? 바로 물을 수도 있고 뭐예요? 이렇게 풀어서 다음 중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형성권인 것은. 네, 그런 식으로도 지문화될 수 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정도만. 나머지 하나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경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는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권리의 종류예요. 자, 무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죠? 무수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 권리를 일정한 기준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분류가 앞에서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 이게 권리죠. 그러면 첫 번째가 그 이익에 따라서 권리를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합니다. 네 종류. 자, 교과서 쭉 따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재산권이에요. 권리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들은 뭐예요? 재산권입니다. 우리 민법상의 재산권은 여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건과 채권. 물건이란 것은 뭐예요? 그 객체인 물건에 대한 뭐예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자, 좀 이따 우리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 대해서 뭐예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를 채권. 민법상의 재산권 두 개입니다. 그래서 물건 관계에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민법 2편 물건법. 그 다음에 채권 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파트가 뭐예요? 3편 채권법이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이거는 뭐예요? 민법이 아니죠, 그죠? 저작권, 발명권 등 정신적 창작물을 권리자만이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 등을 통틀어서 지식 지배권.
그래서 재산권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인격권이요. 인격권. 자, 교과서를 보세요. 인격권. 보니까 쭉 개별적인 인격권에 해당하는 애들이 쭉 실려 있어요. 그죠? 느낌만 가질게요. 뭐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명예권 등이 쭉 실려 있죠. 즉 위와 같은 권리를 통틀어서 인격권이라 합니다. 인격권. 자, 그러면 인격 주체는 누구를 말해요? 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권, 정조권, 명예권 등은 뭐예요? 나 자신이 인격 주체와 떼어서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인격 주체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격 주체만이 가지는 고유한 이익을 내고란 이와 같은 권리를 통해서 인격권. 자, 그러면은 요 표현 하나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출제됐어요. 오늘도 그 지문을 볼 거예요. 따라서 민법상의 권리는 뭐예요? 이와 같은 인격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권리가 뭐예요? 타인에 의해서 침해가 되면 당연히 침해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당연히 사후에 배상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인격권은 사후 배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생명이 침해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나의 정조가 깨떨어졌습니다. 이미 내 명예가 박살나버렸습니다. 이게 사후에 금전적 배상으로는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전적 예방수단. 거기 축할게요. 사전적 예방수단. 따라서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줄.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의 중요성. 그죠? 사전적 예방수단. 거기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가족권이요. 다른 말로 신분권이라 한다. 그죠? 자, 그런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속하는 개별 권리는 올 필요 없어요. 부부 간의 뭐야? 권리 의무, 부양청권, 상속권, 일정한 친족들 사이에 뭐야? 인정되는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족권이랍니다. 자, 사원권.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원 했을 때는 해사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해사원이 아니에요. 해사원은 법적으로 근로자. 즉 사원이라면 뭐야? 사다이라면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다. 그죠? 또 사람의 단체를 줄여서 사단. 다시 사원이라면 뭐야? 그 단체의 구성원을 사원. 그 동창이라는 단체의 사원은 누굽니까? 동창의 회원. 주식회사라는 단체의 구성은 누구예요? 주주. 교회라는 단체의 구성은 누굽니까? 신도. 이런 자들은 뭐예요? 법적으로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 사원. 따라서 사원권이라 하면 전혀 손대지 마세요. 자, 내가 동창회 회원이라면 총회가 개최되면 출석해서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죠. 그 다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이 사원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물을 통틀어서 사원권. 그 중에서 사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등을 공익권. 그 다음에 뭐야? 이익배당 청구권 등과 같이 사원 개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자익권 하는데 민법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자익권, 공익권의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크게 네 가지 종류죠. 재산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권, 사원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권으로 분류했죠. 그죠? 이와 같이 권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다? 요거다. 그죠?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를 쭉 적습니다. 1번 가족권, 2번 재산권, 3번 항변권, 4번 사원권, 5번 뭐죠? 인격권. 다음 중 다른 하나는 한 몇 번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왜 답이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형태 정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파트는. 여기까지는. 즉, 권리를 크게 재산권, 사원권, 가족권, 그 다음에 뭐요? 인격권 나눴던 거죠. 이 분류 기준이 뭐요? 이익에 따른 분류는 거예요. 여지 권리를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기준은 이익에 따른 분류다. 그런 정도. 자, 본격적으로 권리의 종류에서 질문한다면 지금부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부터 출제됩니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주어진 힘이죠, 그죠? 그러면 그 힘, 다른 말로 효력, 작용에 따라서 뭐요? 권리들을 다시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럼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첫 번째가 지배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성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요? 항변권이죠. 항변권. 이것이 권리를 크게 이같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 기준은 요거다, 그죠? 힘의 차이에 따른 분류. 즉, 작용 내지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답은 여기가 답이 됩니다. 여기가 답이 돼요. 답은 여기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럼 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의 차이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물권법과 채권법의 양자가 뭐야? 명백히 다릅니다. 즉, 물권은 지배권이에요. 채권은 뭐야? 청구권적 성질을 갖는다. 전혀 달라요, 전혀.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지배권이라면은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갑은 어떤 권리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그럼 그 객체인 건물은 누구만이 지배할 수 있어요? 갑만이. 다른 자는 소유자인 갑의 허락 없이는 그 객체인 건물을 누구도 지배할 수 없다, 그죠? 이게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자, 볼게요. 지배권이란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 지배권이란 그 객체를 누구만이요?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그 이걸 뭐요?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배권입니다. 지배권. 그러면 우리 주에서 존재하는 어떤 권리가 여기에 속하냐죠. 대표적인 게 뭐요? 물권입니다. 그래서 물권 하나 체크할게요. 물권. 자, 그 다음에 친권. 단어 설명입니다. 친권이라는 단어는 객체인 미성년자를 보호 내지 뭐요? 교육시키는 부모 등이 미성년자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친권이라 한다, 친권. 그럼 친권자는 누구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에게만.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은 계시지만 친권자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미성년자인 자식이 있다면 뭐야? 내가 친권자는 될 수 있죠, 그죠? 저는 지금 자식이 2명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은 고등학생이에요. 한 명은 대학생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내가 친권자가 될 수 없죠. 이미 그놈은 성년자예요. 고등학생은 미성년자죠. 나는 부모로서 뭐야? 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권. 그러면 자식은 당연히 나의 친권 행사에 복종해야 되죠. 그 친권은 지배권으로 되어 있다. 지배권. 그 다음에 인격권. 다른 자가 지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 등을 다른 사람이 지배할 수는 없다. 그죠? 중요한 거 요거예요. 물권 지배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의 하나죠. 그죠? 자, 그럼 물권의 종류. 앞에서 얼핏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우겠지만 물권에는 민법상 8가지 종류입니다.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객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진다고 하죠.
그 전면적 물권. 근데 소유권의 제한된 일부만을 지배하는 뭐요? 나머지 물권을 제한 물권. 그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물권을 용익 물권, 유치권, 실권, 저당권 등의 물권 등을 통틀어서 뭐요? 담보 물권을 했다 그죠? 그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총 8가지고요. 자세한 것은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이와 같은 물권 등은 뭐요? 그 객체가 있다면 그 객체를 누구만이? 권리자의 물권자만이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소유자라면 그 소유권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여기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따라서 어떤 특징? 따라서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갑이라면 을이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서 쫓아내야 되겠죠. 나가보죠. 그래서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대처 할게요. 또 지배권의 침해가 있으면 지배권자는 뭐예요? 침해자에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배권 중 물권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물권자라면 을에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작은 제목을 붙이면 뭐예요? 물권으로부터 생기는 것 같은 침해 배제 청구는 뭐야? 물권적 청구권 한다는 거예요. 물권 청구. 그래서 이와 같이 지배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그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야? 지배권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물권에 대한 뭐야? 침해가 있으면 침해자를 상대로 뭐야?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징,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